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주말이네요. 지금 코스피에서 가장 강한 업종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쯤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을 보면 온통 중국 흥다 에버그란드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뭐 폭락하느니 뭐 망할 수밖에 없느니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저는 늘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언론은 돈이 좌지우지하는 장입니다. 진짜 찐학제면 우린 절대 모릅니다, 지금. 자, 외신입니다. 외신도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에버그란드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죠. 스탁이 스텝백, 뒤로 가고 있다. 에버그란드 때문에. 피어가 다시, 공포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 본드 일드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건 허키시라고 하죠. 매파. 그러니까 금리 올리자라는 그 연준 의원들의 의견 때문에 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채에 대해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월스트리트이 낮게 열리고 있다. 왜? 에버그란드 이슈 때문에. 페드의 우려 때문에 라는 거고요. 나이키가 실망하고 있답니다. 나이키에 실망하는 건 아니지. 나이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요가 약간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수요가 줄어들 거다. 지금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나이키의 최대 공장인 베트남 쪽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다. 약간 이런 얘기죠.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 안전자산이 상승한다는 얘기겠죠. 이것도 에버그란데 uncertainty. 자, 그 불확실성 때문이랍니다. 차이나 탑 레귤레이터. 중국의 아주 고위 그 규제 당국자들이 쫓아냈답니다. 뭐를? 크립토. 암호화폐죠. 암호화폐를 쫓아냈다. 거래도 하지 말고 채굴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한 번 더 고강도 규제를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떨어지고 있죠. 자, 내신입니다. 추가금리 인상 시사. 자, 한은은 집값의 대출 규제 효과가 줄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금리 인상을 시사했다죠. 이거 뒤에서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볼게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백신 개발자들 1년 안에 코로나 끝난다. 더 센 변이가 어렵다. 지금 델타 변이 알파, 베타, 감마 쭉 올라가고 있죠, 계속. 근데 저 1년 안에 끝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백신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신기하죠. 백신 만드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면 안 좋겠죠. 좀 신기한 발언이라서 넣어봤습니다. 일단 뭐 백신 이거는 코로나 2차 확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코로나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악재가 아니다. 카카오페이 상장이 11월로 연기된다. 플랫폼 규제에도 공모가 고수한다. 카카오페이가 이 6개월 안에 상장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비 심사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근데 뭐 얘기가 저 기사의 흐름이 재밌습니다.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되는데. 업계는 카카오페이가 이번 상장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래요. 또 불특정 다수가 등장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2대 주주인 알리페이의 모기업 엔트그룹의 중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기업 공개 작업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자, 지난 2월에는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지 못해 악재만 줄줄줄 늘어놓고 있죠. 최근에 핀테크 규제까지 터지는 등 잇따라 악재를 맞이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또 익명입니다. 카카오뱅크 주가가 하락한 데다 중국 흥다 사태로 국내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이 공모은행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공모흥행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 카카오 플랫폼 규제로 가치 하향, 목표가 내렸다. 와, 이거를 저 주제였는데 오늘 주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몇 개를 뺐습니다. 이거를 좀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카카오의 목표가 하향이 나왔습니다. 저 그럼 오늘 나온 목표가 하향이잖아요. 지금 카카오 주가 어떻죠? 거의 뭐 개폭락한 상태죠. 그러면 이분이 하는 말을 잘 보세요. 성연구원은 규제 이슈가 불거진 뒤 카카오 주가가 하락한 것은 단순히 심리적 조정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모빌리티, 핀테크 등 동사 주요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해당 플랫폼 사업은 물론 다른 여러 플랫폼 사업들까지도 사업의 범위 깊이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치 하향 요인일 수밖에 없다. 오, 정말 맞는 말이죠. 그 맞는 말을 왜 지금 하시냐는 겁니다, 저는. 이미 다 떨어진 다음에 이런 맞는 말 해봐야 사람들이 오 이러고 있을 리가 없죠. 아무튼 이런 정말 기만하는 또 목표가 하향이 나왔네요. 뭐 지금부터 반등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마치 했지 그랬지 약간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문 대통령이 북한 좀 더 빨리 대화에 나서라 라는 건데요. 지금 대북주가 상승했죠. 대북주 상승은 어느 정도 예견은 돼 있었습니다. 이제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예전에 2018년에 그 남북 평화 정상회담 이런 시절처럼 대북주가 다시 영광을 찾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럴 만한 모멘텀은 아니겠죠.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었는데 짧게만 얘기할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노래가 있죠. 근데 이거를 그 학교 과정에서 가르쳤어요. 이 노래를 생각해보면 예. 소원을 약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 지표입니다. 지금 볼 건 없어요. 예, 주택 판매 늘었다. 주택 판매가 늘었다는 건 아직 소비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겠죠. 그 외에 뭐 독일 기업 체감 지수는 살짝 떨어졌는데 뭐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쏘쏘다. 경제 지표는 이번 주 경제 지표는 쏘쏘였다. 예. 전혀 증시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됐다는 거겠죠. 올해 주제입니다. 오늘 7개였는데 3개를 날렸습니다.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 다 설명하면 1시간 넘을 것 같아서 4개만 해도 얼마 걸릴지 모르겠네요. 빨리 들어가 볼게요. 자, 부동산 폭락을 바라는 사람들은 금리 인상을 원한다.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중국 헝다 에버그란데에 대해서 현상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채 수익률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국채에 대한 국채에다가 CDS, 그 스와프까지 거기에 또 그 리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코스피에서 가장 강한 업종은 이거 맞추시는 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집값 미쳤어. 진짜 금리 폭등시켜서 빚내서 집 산 사람들 망하게 해야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이고 최근에 언론 댓글 중에 가장 많이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맞느냐? 언뜻 보면 맞아 보이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브레이크다운 해볼게요. 자, 이해 안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정부가 집값 잡아주겠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말 금리를 올리면 집값이 안정되고 무주택자가 유리해질까요? 요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삽니다. 표를 먹고 살아요. 정치 경제학적으로도 설명드리는 거예요. 집값이 떨어지면 그 집값 떨어진 국민들은 투표권이 없나요? 그러면 보세요. 국민의 43%가 집이 없답니다. 통계예요. 무주택 가구는 888만 6,922가구였다. 전체 중에 43.6%는 집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자, 그럼 지금 집값이 올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무주택자죠. 맞잖아요. 무주택자. 그러면 무주택자가 43%란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유주택자는 57%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정치인들이 표를 먹고 살죠. 그럼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쳐야지 통계적으로 유리하겠습니까? 유주택자를 위해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57%에게 호응을 얻겠죠. 요걸 생각해보면 전 되게 간단한데 이게. 자, 서울 민심이 차기 대선 좌우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서울은 거의 캐스팅 보트예요. 자, 그러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지역이 어디일까? 바로 서울이다. 네, 지금 서울 집값이 난리죠. 그럼 서울 집값을 폭락시킬까요? 네, 정치인들이 표를 먹어야 되는데 일단 요거에서 정치 공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집값의 방향이 좀 보이겠죠. 그럼 집값이 떨어질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걸 왜 싸게 팔까요? 집을 갑자기 뭐 공급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딱 그렇게만 얘기할게요. 정치 공학적으로 그렇다 칠게요. 이건 뭐 정치 공학이니까. 경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부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라고 했죠? 정가라고 했습니다. 정가. 무언가 올라가면 본인들이 다 떠안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관대하다 이러면서 원자재 값이 올랐지만 그럼 내 수익을 좀 적게 가져가지 뭐. 아니면 내가 마진을 안 봐야겠다. 또는 내가 오히려 손해보고 팔아야겠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무언가가 올라가면 그건 고스란히 약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원자재로 볼게요. 이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재료의 가격 및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최대한 가격 인상을 미루고 있었으나 최근 지속적인 원자재 상승 등의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수입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전 제품 원재료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양반으로 말한 거지.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니들이 돈을 좀 더 내주셔야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되게 재밌죠. 원자재 값이 얼마나 올랐길래 이때 2019년에 변경 전, 변경 후의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또 되게 웃겨요. 예, 일반 13, 학생 14%, 소위는 왜 26% 올린 거죠? 예, 그냥 1,000원씩 올렸습니다. 되게 웃긴 거예요. 이때 원자재 값이 그럼 10% 이상 상승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정가라는 무기가 있는 겁니다. 돈을 가진 자들은 정가를 할 수 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정가할 수 있다. 뭐 대기업이 자기들 마진 줄이면서 또 뭐 그런 걸 다 감당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방금 원자재를 봤으니까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자, 금리 상승기 이때 보이시죠? 2006년부터 리먼 사태 터질 때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럼 금리가 이때 금리 올렸으니까 그럼 부동산값 폭락하고 뭐 전세값 안정되고 그랬겠네요. 그때 기사를 가져와 봤어요. 이제 금리 인상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2007년 말이죠. 한 2년 정도 된 거죠. 금리 인상하기 시작한 지. 그럼 대출금리 인상 연말 연초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다주택 보유자들이 크게 오른 이자 부담을 월세나 전세값을 올리는 형태로 세입자들에게 떠넘긴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는 고스란히 전세 구입자의 대출 자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정가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건 뭐가 하건 원자재가 올라가건 뭔가 올라가건 그냥 주택 가진 사람들은 월세 전세 올려버리는 겁니다. 네, 예,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 값이 안정되고 내가 월세 전세 살고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값이 안정돼서 내가 살 수 있고 부동산 값 안정이면 다행이에요. 부동산 값 폭락을 외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부동산 값 폭락하면 결국에는 그 57%의 국민이 손해를 보게 되고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제가 살아날까요? 결국에는 가진 사람들은 가진 현금으로 버팁니다. 돈이 없는 사람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오면 가진 자들은 오히려 기회다. 이건 뭐 국가 부도의 나라 보시면 알겠죠. 없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야, 금리 올리건 뭐 어떻게 부동산 폭락시켜가지고 안정시켜야지라는 말은 나는 곧 망하고 싶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중국 헝다 사태로 넘어가겠습니다. 15금리랑 리보금리란 게 있습니다. 뭐 사이버 라이보라고도 하는데요. 15금리. 보면 상하이 인터뱅크 오퍼 더 레이트라고 하잖아요. 간단하게 뭐 저게 뭐 의미하는 그거에 대한 의미를 따질 건 없고요. 중국 은행 간에 거래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돈 좀 빌려줘라고 했을 때 얼마 받을래? 약간 요런 건데 결국에는 중국 쪽에 금융 리스크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지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다? 15금리는 중국 쪽에 그 위기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지표다. 자, 그럼 1개월, 3개월, 6개월, 뭐 보통 3개월로 봐요. 지금 15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기금리요. 상승하고 있다. 그럼 위기가 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각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6개월, 9개월, 1년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시그널은 아직 없다. 뭐 근데 여기서 갑자기 갑자기 뭐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각도가 뭐 과거로 돌아가서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분위기는 없다. 자, 리보 금리를 보겠습니다. 철자 안 바꿨다. 바보네. 제가 이런 또 빵꿀 내네요. 예. 그 제 상관이신 우리 현자 여러분들이 저를 꾸짖으시면 됩니다. 문서를 얼굴에 집어 던지면서 너는 이걸 머리로 썼냐 엉덩이로 썼냐 약간 이런 느낌.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듣는 말은 아닙니다. 자, 런던 인터뱅크 오퍼 더 레이트죠. 이건 유럽 런던 쪽에 금융 리스크가 있냐 없냐를 보는 겁니다. 리보 금리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망한다.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 세계 금융위기로 간다라는 시그널은 없다. 현재 없다. 제가 계속 그냥 뭐 감으로 봤을 때 이건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제가 뭐 점괘를 봤는데 이 헝다 사태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바로 아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또 쭉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아니다. 이게 올라간 다음에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때 되면 늦었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반응하지 않고 아무런 위기도 아닌 채 넘어가면 그 손해는 어떡할 겁니까? 약간 그런 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리고 테드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트레저리 빌, 유로 달러, 리보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도 어려운 얘기고 그냥 테드 스프레드라고 하면 T가 미국이고 이 D가 유럽, 미국 밖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랑 달러에 대한 금리랑 달러 금리, 유럽에 있는 달러의 금리랑 차이입니다. 스프레드가 차이잖아요, 차이. 그러니까 경제 용어는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알면 골치 아프거든요. 자기들만 알아야지 가지고 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전문 분야가 어려운 용어로 쓰는 겁니다. 테드 스프레드라고 하면 지금 왜냐면 미국의 달러는 거의 뭐 제로 리스크입니다. 무리스크죠. 리스크가 없다. 왜냐? 미국은 달러 찍어내면 되잖아요. 예. 얘들이 돈을 안 줄 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고 전 세계 금융의 기준입니다. 중고금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테드 스프레드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유럽 그 리보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은행끼리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발생했으니까. 빌려가고 싶으면 이자를 더 내. 왜냐? 빌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한마디로 뭔가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게 테드 스프레드가 확장되는 겁니다. 보시면 뭐예요? 이 코로나 때 확장되는 거 보이죠? 이 뒤로 가면 뭐 뻔하지 않습니까? 2008년에 뭐 난리 났겠죠. 예. 그런 지금 현재 움직임이 없다. 그래서 중국 헝다 사태, 헝다 망할 수 있습니다. 예. 중국 헝다 망할 수 있어요. 예. 얘들이 뭐 안 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뭐 헝다가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건데 일단 헝다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헝다가 망해서 위기가 오느냐라고 했을 때 위기가 올 확률이 낮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 망한 게 금융위기로 이어지나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헝다가 진짜 망할 수 있습니다. 헝다가 망해서 막 주식시장이 막 흔들흔들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제가 코로나 1차 풀매수 그때 전략 취했잖아요. 요걸 태바가지로 먹으면서 코로나 때 풀매수를 했는데 이제 2차 풀매수 대전이 오는 거죠. 예. 만약에 중국 헝다가 망해서 막 코스피 코스닥 막 박살이 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해볼 예정입니다. 진짜 망하는 거면 이럴 때 언론에서 떠들지 않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 뭐 헝다라고 치면 뭐 수만 가지 기사가 나오죠. 이미 폭락한 상태에서 떠들 겁니다. 리먼 사태 우리가 그대로 봤잖아요. 그때 뭐 막 떠들었습니까 언론에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중국 헝다 망한다, 헝다 이슈 막 이렇게 막 언론에 도배되고 있는 걸 보면 이거는 그냥 노이즈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언론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 간단하게 다시 설명할게요. 또 20분 넘겠다. 안 되겠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국채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건 국채가 매력이 없어서입니다. 이거 제가 주간 영상에서 상세히 설명할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중금리가 유리하냐, 국채 수익률이 유리하냐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중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결국에는 국채를 안 사고 예금을 하겠죠. 그러면 예금으로 가기 때문에 국채를 팔고 가겠죠. 국채를 파는 애들이 많아지면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이 국채를 가지고 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죠. 맞죠? 100만원짜리 국채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5만원을 준대요. 그럼 105만원이 되잖아요. 그럼 국채 수익률은 5%입니다. 근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95만원을 주고 샀는데 저는 나중에 5만원을 받잖아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코스피에서 가장 강한 업종은 뭘까요? 코스피 행보기간에 이렇게 다 비교해 봤습니다. 대형주, 소형주, 중형주. 네, 정답을 나왔네 여기. 이런 실수를. 예. 이런 오늘 실수가 좀 있네요. 뭐 근데 뭐 미리 정답 아셨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지 않습니까? 자, 코스피가 6% 올랐습니다. 올해 초부터요. 대형주는 3% 올랐어요. 코스피에서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이런 거 투자하신 분들은 올해 내내 고통받았다는 겁니다. 9개월 내내. 중형주, 소형주가 22%, 27% 올랐어요. 중형주, 소형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6% 오를 때 코스피의 중형주, 소형주는 20% 이상 올랐어요. 자, 섬유 의복이 89% 올랐습니다. 섬유 의복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다음 주 가서 섬유 의복을 그냥 막 매수하냐 이건 아닙니다. 아까 나이키 실망했다는 거 보셨죠? 왜겠습니까? 소비 심리가 회복됐다는 거죠. 심리가 회복된 게 아니고 소비가 회복된 겁니다. 결국엔. 하반기는 이제 뭐 여행주, 호텔업 이런 것들에 대한 조명이 이루어지겠죠. 전 거기 이미 베팅을 해놓은 거고. 자, 지금 뭐 미증시 많이 복구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한국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저 달러 때문이겠죠. 달러가 다시 뭐 1185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유가가 저를 놔두고 가버리시네요. 정말 날카롭게 포인트를 짚고도 이렇게 손가락만 빠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뭐 근데 유가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 뭐 대리만족하겠습니다. 먹방 보듯이 금값은 계속 행보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고요. 이제 주말입니다, 여러분. 주식 생각하지 마세요. 주말에 주식이 궁금하시면 제가 올리는 그냥 경제 관련 얘기를 하면 그거 보시면서 그냥 뭐 저도 뭐 저런 소리 하는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